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월간 서울경제TV 신유정입니다. 요즘 우리 시장 약세장 속에서도 지금 태조 이방원이다라고 불리우는 이런 테마주들만 좀 강세 있게 흘러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우리 시장의 대장주다라고 불리우는 삼성전자는 좀 언제쯤 힘을 내서 흘러갈지 좀 궁금해하시는 분들 정말 많으실 텐데요. 그리고 저희 방송 속에서는요, 오늘 반도체 관련된 이야기도 좀 잠깐 해보려고 합니다. 최근에 미국의 반도체 지원법 이슈가 좀 불거지면서 우리 반도체 산업 어떤 시각으로 바라봐야 할지 정말 궁금한데요. 오늘 저희 방송에서 좀 자세히 분석해보는 시간 가져보겠습니다. 반도체 섹터 전문가시죠. 현대차증권의 노근창 리서치 센터장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네, 저희 그럼 오늘 본격적인 방송에 들어가기 앞서서요, 좀 시장의 전반적인 상황에 대해서 이야기 잠깐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요즘에 좀 상반기에 특히나 어려웠던 시간을 가지고 다들 반등을 좀 기다리고 계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네. 시장이 참 만만치가 않습니다. 네, 센터장님 보시기에 요즘 시장 좀 어떻게 보시나요? 예, 사실 뭐 미국 시장이 이제 금리 인상 속도가 좀 둔화될 네. 거라는 기대감 때문에 사실 나스닥 기준으로 저점 대비 한 23% 올랐고요. 네. 그러다가 이제 지난주 금요일 날 어쨌든 그 잭슨홀 미팅이 끝나고 또 9월에도 또 자이언트 스텝 가능성도 있다는 뭐 여러 가지 우려 때문에 시장이 다시 변동성이 좀 확대가 되고 있고요. 네. 한국 시장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이제 PBR 0.9배에서 한 배까지 한 10% 조금 넘게 올랐는데, 이렇게 나스닥 대비 성과가 저조한 이유에는 역시 삼성전자와 하이닉스가 가장 큰 영향을 주는 것 같기 때문에 네. 어쨌든 우리 메모리 기업들 실적이 향후에 어떻게 될지가 제일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아까 말씀해주신 것처럼 지금 하반기에 좀 베어마켓 랠리다라고 하면서 조금 힘을 얻는 듯한 모습이 있기도 했습니다. 근데 아까 이야기해주신 것처럼 지난주에 제롬 파월 의장의 좀 다소 강력한 매파적인 발언이 이어지면서 좀 변동성이 커진 모습인데요. 그럼 지금 베어마켓 랠리는 좀 여전히 진행 중이다라고 봐도 될까요? 저희가 봤을 때는 이제 베어마켓 진행되는 상태에서의 그 저점 대비 20% 이상 나스닥이 올랐기 때문에 일정 부분은 이제 그 부분은 좀 마무리되는 것 같고요. 이제는 완전히 이제 새로운 국면을 준비하기 위한 에너지 응집 과정이 지금까지는 더 필요할 것 같아요. 향후에는. 그래서 지금은 어쨌든 9월달에 75bp 인상을 하든 어쨌든 그때 그 속도가 이제 마지막일 것 같아요. 금리 인상 폭이. 그 이후에는 뭐 25bp씩 좀 완만하게 인상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봤을 때 이제 결국 이제 물가 상승률이 둔화되고, 그리고 이제 내년부터는 이제 뭐 내년 상반기 한두 번 정도 더 인상할 수는 있지만, 어쨌든 그것이 이제 어느 정도 마무리되는 시점부터는 뭐 저희가 봤을 때 주식시장은 아예 기조적으로 좀 반등할 수 있기 때문에 뭐 베어마켓 랠리에서 좀 좋았다가 나빠지는 그런 것보다는 이제 새로운 상승장을 준비하기 위한 에너지 응집 기간이 좀 당분간 진행될 것 같습니다. 그럼 약간 지금은 좀 주춤하는 모습도 있고 베어마켓 랠리는 좀 일단락된 것 같지만 전반적으로 보면 좋은 흐름이다라고 봐도 될까요? 그거보다는 이제 물가에 대한 그 피크아웃은 어느 정도 진행이 될 거고, 그리고 사실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인플레이션이 좀, 특히 하이퍼 인플레이션이 많이 진행이 됐는데, 이 상황이 과연 지속성이 있느냐에 대한 고민들, 그리고 그런 이유 때문에 우리 자산 가격에 좀 버블이 많았거든요. 그게 상당히 지금 제거된 상태이기 때문에 저희가 봤을 때는 이제 조금 더 건전한 성장을 위한 충격이 우크라이나 전쟁이 좀 오긴 했지만 어쨌든 간에 뭐 단순하게 계속 약세장만 이어지지는 않을 거다. 그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럼 조금 시장이 좀 그런 상황인데 아까 이야기해 주셨던 것처럼 우리 시장에 좀 이슈 있던 내용들, 뭐 인플레이션도 있고요, 물가 상승률도 있고, 무시할 수 없는 내용이 좀 환율. 원달러 환율이 너무 계속 치솟고 있는 상황으로 보여집니다. 요즘에 계속 그 달러 가치가 올라가고 있고요. 요즘에 보면 한 20년 만에 최고 수준이다라고까지 불러지는데요. 요즘 왜 이렇게 자꾸 달러가 오르는 걸까요? 네, 어쨌든 달러 인덱스에 어떻게 보면 서로 반대되는 통화에서 비중이 제일 큰 게 유로화입니다. 유로존 같은 경우에는 특히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에 고물가가 상당히 희석이 되고 있기 때문에 유로화 가치가 계속해서 하락하고 있고요. 여기에 또 달러와 좀 약간 좀 서로 이제 좀 상쇄되는 역할을 하는 엔화 같은 경우에도 일본이 금리 정책을 전혀 바꿀 뭐 방향이 없고, 여기에 우리나라 원화는 또
위안화하고도 좀 동조화되는 경향이 있는데 중국 같은 경우에도 경제가 안 좋다 보니까 부양을 위해서 계속해서 지준율이든 금리를 낮추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달러를 제외하고 다들 크게 모멘텀이 있는 그런 음. 통화가 없다 보니까 아주 극심한 달러 강세가 이어지는 것 같고요. 다만 이제 9월 달에 이제 미국의 이제 뭐 자이언트 스텝이 네. 될지 빅 스텝이 될지는 봐야 되지만 그때 이후부터는 지금과 같은 아주 달러 강세가 뭐 계속 지속되기보다는 좀 완만해질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좀 그렇게 보고 금리가 있습니다. 그 정도 오르면 이제 환율은 좀 주춤해질까요? 이 정도의 인상폭은 좀 근데 한국 뭐 우리 한은도 계속해서 어쨌든 좀 금리를 또- 동조화시키기 위해서 네. 계속해서 금리 인상을 할 하고 계획이기 있고. 때문에 근데 어쨌든 그 한국 같은 경우에는 또 수입만 하는 나라가 아닙니다. 네. 특히 큰 기업들이 다 수출을 많이 하기 때문에 네. 이렇게 원화가 또 상당히 약하면 그만큼 또 달러 유입이 또 수출 기업들 실적 개선으로 해서 네. 또 유입될 수도 있기 때문에 약간은 우리나라 경제는 좀 열려 있다. 오픈 경제라는 관점에서 본다면 오히려 그런 금융 당국의 그 어떻게 보면 그런 아주 빠른 긴축 때문에 생기는 달러 강세 국면이 좀 어느 정도 변곡점이 저희는 9월 정도에 있을 것 같고요. 네. 그 시점부터는 원화도 저희가 봤을 때는 점진적으로 좀 강세로 전환되지 않을까 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맞아요. 환율이 좀 올라주면 이 수출 중심의 기업들은 조금 호재로 작용할 부분들이 있어 왔는데요. 근데 요즘에 삼성전자나 현대, 기아차 비롯한 요 수출주에 좀 예전만큼은 그 정도의 호재로 작용하고 있지 않는 걸로 보여집니다. 좀 이런 현상은 요즘 왜 그럴까요? 저희가 봤을 때는 네. 지금은 수요 감소가 동시에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환율이라는 거는 이제 제품 가격에 어쨌든 영향을 주는 거고, 근데 출하량 감소가 같이 진행이 돼 버리면 실제로 매출액 자체는 네. 크게 효과가 없는 거고요. 여기에 우리 한국의 또 주력 산업인 반도체 산업 네.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수요 공급이 좀 변화가 생겨서 특히 수요가 나빠지면서 수급이 좀 깨지면 디램 가격이나 낸드 가격이 급락을 합니다. 그럼 환율에서 생기는 효과보다 제품 가격 하락이 더 많이 진행되는 경우도 있다 보니까 네. 한국 같은 경우에는 뭐 그냥 정상적인 상황에서라면야 정상적인 수요인 상황에서는 사실 환율 효과가 좀 더 크게 나타나는데 받았겠지만. 지금은 경제 자체가 좀 어려움이 많다 보니까 네. 일단 출하량이 감소하는 그런 영향도 있고요. 특히 메모리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환율 효과 이상으로 제품 가격이 하락하고 있기 때문에 네. 이 두 가지 영향 때문에 과거 같은 그런 호황을 이제는 좀 원화 약세에서 좀 제대로 받지 덜 못하고 느끼고 있다. 있다. 이렇게 저희는 평가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지금 방 약세를 좀 보여주고 있는 뭐 삼성전자, 현대기아차 이런 종목들은 지금 환율이랑 해결보다는 뭐 수요 공급적인 문제가 해결이 돼야지 조금 상황이 나아질까요? 근데 완성차 같은 경우는 좀 다를 것 같아요. 완성차는 환율 효과가 상당히 있습니다. 네, 네. 그리고 완성차 같은 경우에는 특히 대기 수요가 되게 많고 특히 전동화되면서 전기차에 대한 수요도 또 네. 많기 때문에 완성차는 환율 효과를 좀 많이 받을 것 같고요. 반면에 이제 메모리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환율 효과 이상으로 제품 가격이 많이 하락하고 있다. 네. 대표적으로 디램 가격 같은 경우에 이번 3분기에 거의 10% 가까이 하락을 하는데 뭐 환율 효과를 충분히 뭐 누리지도 못하고 네. 오히려 제품 가격이 하락해가지고 전체적인 평균 판가는 하락하는 그런 좀 안 좋은 현재 상황에 있다 그렇게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게 이렇게 제품 가격이 하락하니까 반도체 업들이 좀 힘든 상황일 것 같은데요. 저희가 오늘 그래서 반도체 관련된 이야기 나눠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반도체 관련된 이야기 좀 더 본격적으로 나누기 위해서 저 반도체 섹터의 베스트 애널리스트 제가 오늘 모신 건데요. 네. 저는 이 부분에서 좀 깊이 한번 여쭤보려고 합니다. 최근에 미국의 반도체 지원법 이 부분이 좀 이슈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와 하이닉스 입장에서 이렇게 반도체법이 적용되었을 때 가장 핵심적으로 좀 놓치면 안 될 부분이 또 따로 있을까요? 사실 반도체 지원법이라는 게 네. 대부분이 이제 정부 보조금하고 이제 세제 혜택입니다. 네. 근데 공장 짓는 거에 대한 혜택이기 때문에 네.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미국에 반도체 칩 공장을 지을 계획은 없고요. 일부 패키징이든 아니면 또 실리콘 웨이퍼는 아니지만 그 하이닉스 SK 그룹의 그 실트론이라는 회사가 있는데요. 거기서 이제 그 전력 반도체 관련된 그런 웨이퍼 쪽 투자 계획은 있는데 뭐 그런 부분들은 사실 그 혜택을 그렇게 많이 받는 부분은 아니고 철저하게 삼성전자의 삼성전자 파운드리와 관련된 네. 어떻게 보면 혜택이 좀 제공되는 법이다 그렇게 보시는 게 좀 더 맞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반도체법이 적용되게 되면 사실 걱정되는 부분이 있었는데 뭔가 이 미국 편에서
서게 되었을 때 좀 정치적인 이슈가 좀 발생하지 않을까라는 염려도 동시에 들었어요. 뭐 약간 중국 편에 쓰면서 저 중국을 큰 시장에 두고 있는 국내 기업들이 좀 타격을 받지 않을까라는 염려가 좀 들었는데요. 특히나 지금 미국이 중국에 대해서 시스템 반도체를 넘어서 메모리 반도체까지 좀 규제에 나설 조짐으로 보여지는데요. 이런 부분은 좀 괜찮을까요? 사실 메모리 반도체는 이제 이미 푸젠지라는 기업은 네. 디램을 만드는 회사는 이미 그런 제재를 해서 네, 그 회사는 규제가. 이제 디램 사업을 좀 포기를 했고요. 나머지 이제 낸드를 하고 있는 YMTC랑 또 디램을 하고 있는 그 CXMT라는 기업이 네. 있는데 뭐이 기업들에 대해서 이제 제재를 한다면 미국 정부에서 뭐 다 반도체 장비 공급을 막는다거나 네. 아니면 특허와 관련된 이슈를 부각시킨다면 동부분은 이제 한국 기업들한테는 오히려 반사이익을 뭐 그렇다고 엄청난 반사이익은 아니지만 미래에 있을 불확실성이 좀 제거된다는 관점에서 그 부분은 좀 오히려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 같습니다. 약간 지금 중국 현지에 공장이 있는 기업들에게 돌아올 좀 불이익은 없을까요? 그러니까 그 부분은 이제 새로운 뭐 첨단 공정에 대해서 네. 실질적으로 이제 중국 공장에서 고도화하는 거를 막을 수는 있겠죠. 네. 그리고 이미 뭐 특히 SK 하이닉스 같은 네. 경우에는 EUV 장비를 이제 어쨌든 그 네덜란드 정부에서 수출을 아. 막아가지고 네. ASML이 EUV 장비가 이제 중국에 공급이 안 됩니다. 네. 이미 이제 구체적으로 그런 이미. 진행 사례도 있기 때문에 네, 네. 향후에 이제 미국에서 더 그런 부분들을 강화시킨다면 그 삼성 같은 경우에는 이제 중국 시안에 랜드 공장이 있고 네.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우시에 디램 공장과 또 뭐 최근에 이제 향후에 인수하게 될 중국 대련에 있는 그 과거 인텔의 랜드 공장을 네. 또 뭐 인수를 할 건데 이런 부분들이 이제 레거시 공장 위주로 아마 투자가 된다면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해소할지 이 부분도 향후에 좀 지켜봐야 될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네, 아직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다라고 해주셨는데요. 지금 이렇게 반도체법 시행을 하게 되면 삼성과 이제 대만 마이크론이 막 맞붙는 좀 글로벌 대전이 일어나지 않을까라는 염려도 좀 동시에 들고 있습니다. 여기에 지금 일본도 끼어든 셈인데요. 이제 글로벌 대전에 일본까지 참전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제 앞으로 이 반도체 기업 간의 경쟁은 좀 어떻게 전개될까요? 어쨌든 미국 그 법이 뭐 적용이 되든 안 되든 네, 간에 이 뭐 미국, 대만, 일본, 한국 기업들 간의 각 제품별 경쟁은 뭐 계속해서 계속. 진행되어 왔고요. 네. 특히 이제 파운드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삼성과 TSMC의 싸움이라고 네. 보셔야 될 것 같고 메모리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특히 디램 같은 경우에는 삼성 하이닉스, 미국의 마이크론, 그다음에 낸드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 일본의 키옥시아까지 같이 네. 경쟁을 하는 구도이기 때문에 뭐 이 제도가 사실 중국을 견제하는 목적이지 여기에 중국 기업이 없습니다. 네, 그래서 네. 뭐 이 부분은 오히려 중국의 공장에 있는 한국 기업들이 이제 이 법의 혜택을 받았을 때 중국 공장의 어쨌든 그 제품에 대한 고도화를 만약에 미국 정부가 막는다면 네. 이런 부분은 오히려 한국한테만 좀 애로사항이 될 것 같아요. 어차피 TSMC 같은 경우에도 이제 중국에 공장이 있지만 전부 다 좀 공정이 되게 낮은 공정입니다. 네. 그래서 오히려 보면 또 TSMC의 핵심 캐시카우 제품들은 대부분 어쨌든 뭐 대만에서 만들고 있기 때문에 이런 법에 있어서 중국 공장에 대한 뭐 좀 규제를 미국이 강화한다면 제가 봤을 때는 뭐 우리나라 기업들이 좀 피해가 있을 것 같고 뭐 일본의 키옥시아 같은 경우에도 모든 공장이 다 일본에 있습니다. 그래서 전혀 뭐 이번 법에 대한 뭐 그런 건 없고요. 물론 치포 연맹을 통해서 정말 미국 밑으로 다 모여 이런 형태가 될 수 있는데 그러면 저희도 반사학이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뭐 어쨌든 추후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워낙 또 정치적인 이슈이기 때문에 뭐 저희가 봤을 때는 좀 해법이 있을지에 대해서는 향후에 좀 구체화됐을 때 얘기 드리는 게 좀 더 적절할 것 같습니다. 네, 여러 가지 상황들 좀 이슈들 파악해 보면 좋을 시점으로 보여지고요. 저희가 그럼 아까 방송 초반에 이야기 나눴던 것처럼 삼성전자 관련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요즘 삼성전자 정말 국민 주식이라고 불릴 만큼 저희 삼성전자 주식을 보유하지 않으신 분 찾기가 더 어려운 상황인데요. 그런데 최근에는 이 국민 주식이라고 불리는 삼성전자 입지가 흔들리는 건 아닌가라는 의견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나 하반기에 좀 디램 가격이 급락하면서 좀 실적이 악화가 되고 있는데요. 조금 아까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반도체 가격 회복이 좀 되는 시점이 올까요?
지금은 이제 본격적으로 가격 하락이 진행될 것 네. 같고요. 이미 이제 7월 말에 3분기 고정 가격이 네. 발표가 됐습니다. PC 디램 같은 경우에는 물론 트렌드 포스 수치긴 하지만 시장 예상보다 좀 더 하락을 했고요. 네. 15% 이상이라고 얘기하는데 실제로 우리 기업들은 그 정도 가격으로 계약하지는 않았습니다. 모바일 디램 같은 경우에도 뭐 9에서 10% 정도 가격 하락이 있었고 서버 디램은 이제 월 계약이니까 7월 달에 가격도 한 4% 하락했지만 뭐 8월, 9월 또 계속해서 가격 하락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디램 제품 가격이 이제 본격적으로 하락하고 있다. 좀 가격 하락폭이 좀 커서 저희도 뭐 생각보다 하락폭이 커서 이게 얼마만큼 더 진행될지 좀 향후에 좀 걱정도 됩니다. 근데 지금 뭐 결과적으로는 이제 원래 1분기에 이제 디램 가격 하락이 클 거라고 대부분 올해 예상을 했거든요. 네. 대표적으로 이제 대만의 트렌드 포스가 1분기 디램 가격이 10% 이상 하락할 거라고 했는데 실제로 그렇게 가격 하락은 정도는 없었고요. 한 없었다. 3% 정도 하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제 디램 기업들이 삼성 하이닉스 마이크론으로 가점화되다 보니까 단기적으로 좀 대외 환경이 변하면 오히려 네. 제품을 팔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인하우스 재고를 좀 늘리면서 고객들의 좀 가한 가격 인하 요구에는 좀 대응을 안 하는 그런 전략인데요. 근데 지금은 이제 워낙 그 하이퍼 인플레이션 우려 네. 때문에 수요가 빠르게 싣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이제 뭐 그런 전략을 그렇게 길게 구사하기는 힘들 것 같고 또 기본적으로 이제 디램 회사들은 웨이퍼 투입을 계속 해야 됩니다. 네. 그러면 계속해서 칩이 나오기 때문에 또 너무 보유 재고가 즉 삼성 하이닉스 마이크론이 자체 내부 보유 재고가 너무 올라가는 것도 부담스럽기 때문에 특히 이번 3분기는 고객사들의 가격 인하 요구에 어쩔 수 없이 조금은 수긍을 한 것 같고요. 향후에 이제 4분기부터 이제 어떻게 이게 변하느냐가 제일 중요할 것 같아요. 저희도 동부분에 대한 리서치를 최근에 좀 제일 많이 하고 있고요. 어차피 디램의 핵심이 되는 수요는 서버, 그다음에 스마트폰, 네. 그리고 노트북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스마트폰 같은 경우에 지난 2분기에 이제 출하량이 되게 안 좋았습니다. 한 2억 9천만 대밖에 안 나갔고 네. 그리고 지금 보시면 4월 달부터 스마트폰 시장이 월 1억대 이하로 아, 정말요? 네, 그래서 한 9천만 대 수준밖에 물량이 움직이지 않습니다. 다만 이제 3분기 후반인 9월부터는 이제 아이폰 14가 나가고 그다음에 이제 8월부터 이제 뭐 잘 아시겠지만 네. 우리 G4 시리즈가 나가죠. 네, G 그렇죠. 폴드 4 폴더, 네. 그다음에 Z 플립 4가 나가면서 두 제품이 이제 움직이니까 아마 7월보다는 8, 9월이 좀 회복은 될 것 같고요. 네. 어쨌든 스마트폰 시장에서 이제 좀 수요의 수요가. 매개체가 생기는 게 중요할 것 같고 노트북 같은 경우에는 지금 뭐 수요가 4월 달부터 급감을 했다가 또 회복했다가 급감했다가 그러니까 분기 초에 한번 크게 빠졌다가 이렇게. 이제 그다음 달부터는 또 회복이 되는 상황인데 어쨌든 노트북도 저희가 봤을 때는 이제 뭐 분기에 한 4,500만 대 정도는 좀 움직일 것 같아요. 그래서 네. 많이 시장에서 우려를 하지만 그래도 스마트폰은 분기에 한 3억 대, 그다음에 노트북은 한 4,500만 대, 그 정도면 버틸 수 있는 수요거든요. 완전히 급감하는 게 네. 아니라 연간으로 본다면 뭐 스마트폰 기준으로 보면 한 13억 대 내에 노트북 같은 경우에는 뭐 한 2억 대 내에 그 정도 수준에서 그냥- 바닥을 만들고 그러고 나서 이제 어떤 계기가 돼서 네. 교체 수요가 좀 나올 수도 네. 있는 거고요. 어쨌든 저희도 내년도 수요 전망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사실 그 모델링을 하다가 나왔는데 스마트폰 같은 경우에는 2023년 수요는 저희는 한 3% 정도 성장할 것 같고 네. 그다음에 이제 스마트폰의 그 디램 컨텐트라고 하는데요. 그 용량은 뭐 한 7% 정도 증가해서 내년에 이제 트렌드 포스 디램 체인지에서 내년에 수요 전망을 뭐 8% 와. 되게 낮게 보는데 실제로 그 좀 전망 자체는 좀 너무 좀 보수적인 것 같고요. 스마트폰은 한 10% 초반 정도 수요 그로스가 있을 것 같고 이제 서버가 제일 중요한데 서버는 저희도 이제 지금 뭐 고민을 많이 하는데 네. 내년도 수요에 대해서 그래도 한 20% 가까운 성장은 하지 않을까. 그래서 2023년을 너무 비관적으로 보는 분들이 있는데 올해가 이미 나쁜 상황이기 때문에 좀 기저 효과 같은 것도 일부 있을 수 있고 네. 뭐 하여튼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본다면 올해보다는 그래도 뭐 디맨드 성장은 좀 더 있을 것 같아요. 올해 디램의 수요 성장은 10% 초반으로 저희는 보고 있고 네. 내년도는 뭐 10% 초중반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보다 수요 성장이 있을 수 있는데 이제 그 시점이 언제냐가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이제 좀 중기적인 거고 단기적으로는 이제 4분기 디램 고정 가격 협상이 중요한데요. 네. 그래서 10월 달에 있을 협상에서
3분기보다 더 나빠버리면 아. 이건 좀 디램 가격이 한번 더 세게 빠지는 거기 회복이 때문에 되기가. 주가의 반등 시기가 좀 늦어질 것 같아요. 그렇지만 3분기보다 좀 가격 하락폭이 좀 줄어든다면 그때부터 왜 줄어들까에 대한 고민들, 그다음에 고객사의 재고가 줄어드는지를 점검하게 될 거고, 그때부터는 이제 물론 그거 하나만 가지고 바로 봄이 오지는 않을 거예요. 네. 뭐 그렇지만 어떤 그 고객의 재고 변화가 있는지에 대한 점검을 통해서 반등을 좀 모색할 수도 있는 거고요. 9월 달만까지는 사실 2분기의 분위기가 계속 아직. 이어질 것 같고 또 기업체들도 뭐 적극적으로 대응할 생각이 없기 때문에 일단 9월 말까지는 사실 솔직히 삼성 하이닉스가 뭐 의미 있는 메모리 반도체 때문에 모멘텀을 갖기는 좀 힘든 국면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고 큰 힘을 아직은 빨리 뭐 회복되기를 기대하기 조금 어려울 것 같이. 뭐 근데 사실 저는 뭐 우리 주식 투자를 하시는 분들이 뭐 정말 하루 이틀 단타 치시는 분은 아니잖아요. 네, 그렇죠. 삼성전자를 투자하면서 나 이거 사서 내일 오르면 내일. 팔래 이런 분들은 잘 아니니까. 없는 것 네, 같아요. 맞아요. 혹시 뭐 잘못해서 물리면 오히려 좀 뭐 증여라도 할 정도로 좀 좋은 기업이잖아요. 그쵸, 사실은 네. 제가 봤을 때는 길게 봤을 때 전 세계 IT 중에서 그래도 롱텀하게 그래도 좀 방향성이 가치가 좋은 있다. 게 저는 애플하고 삼성전자라고 보거든요. 네. 뭐 나머지 기업들도 뭐 좋은 회사들도 네. 있지만 그래도 저는 좀 기회 요인들이 많은 기업이기 때문에 뭐 단기적인 저도 주가 그러면 잘 쉽지가 않습니다. 저희도 네, 예상하는 게. 그리고 단기적인 실적은 조금은 보여요. 네. 일단 최소한 3분기까지는 안 좋고요. 네. 4분기도 더 나빠질 가능성이 크다. 네. 그렇지만 삼성전자 주가는 이런 단기적인 실적보다도 오히려 좀 중기적인 좀 왜냐하면 이게 이 산업 자체가 네. 디램 산업 자체가 과거에는 뭐 1년 반 단위로 네. 좋았다 나빴다 반복했던 그렇죠. 산업이고 최근 들어서는 특히 코로나 팬데믹 이후부터는 사이클이 그냥 어그러져 버렸습니다. 네. 6개월 좋고 6개월 나쁘고 그렇게 본다면 6개월이 나쁜 시기라고 하면 뭐 이제부터 뭐 올 연말까지 아니면 좀 길게 보면 내년 1분기까지 나쁘다고 하면 나쁠 때 주식을 사야 돼요. 저 좋을 때 사면 뭐 이미 다 알고 가격이 있기 너무, 때문에 네, 오른 왜냐하면 상태니까. 사이클이 긴 산업이라면 네. 마지막에 좋아지는 터닝할 때 사는 게 맞지만 이건 네. 사이클이 짧잖아요. 그렇죠. 언제 수요가 갑자기 또 변화가 생길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게 정확하게 예측하기 힘들다면 뭐 실적이 나쁠 때 분할 그렇죠. 매수하는 전략이 좀 더 좋기 때문에 네. 그런 관점에서 지금 삼성전자를 좀 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네. 여기 삼성전자는 또 그 이외에 또 다른 엔진들이 있습니다. 디램만 한다면 이 접근이 맞는 거고요. 네. 근데 다른 비즈니스가 또 있지 않습니까? 많으니까, 대표적으로 파운드리 같은 경우에는 네. 특히 미세 공정에서 3나노, 4나노 모두 다 지금 TSMC보다 제가 파악하기로는 네. 앞서가고 있습니다. 아, TSMC는 3나노 언제 할지도 모르고 그다음에 4나노 수율도 삼성전자는 뭐 50% 중반까지 회복을 했고 여기에 또 어쨌든 이정배 회장이 또 사면이 됐기 때문에 주주들한테 뭔가 기대를 줄 수 있는 그런 액션들이 향후에 나올 수도 있습니다. 뭐 주저하는 정책이 강화된다거나 아니면 지금 많은 현금을 갖고 있는데 이걸 통해서 의미 있는 M&A를 한다거나 그래서 그런 것들이 실적이 나쁜 시점에 또 노출될 수가 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뭐 지금 실적 나쁘고 디램 업황이 한 6개월간 나쁘다고 해서 너무 이제 난 최적의 바닥에서 살 거야 이런 접근도 그렇게 효율적이진 않을 것 같고요. 실적이 나쁠 때 분할 매수하는 전략도 저는 여전히 유효하다 이렇게 보고 네. 있습니다. 네, 그럼 이거 메모리 반도체 조금 가격 하락이 조금 맞고 있었지만 그럼 방금 말씀해주신 것처럼 파운더리 쪽 이쪽 그럼 좀 괜찮다라고 보시는 그쪽은 건가요? 상당히 업황 자체도 좋고요. 올해 네. 파운드리 시장 자체가 이 수요가 이렇게 나쁘고 팬데믹 이후에 뭐 어쨌든 하이퍼 인플레이션이 생기고 네. 여전히 유럽이든 중국이든 경제가 안 좋은데도 네. 파운드리 산업은 올해 30% 성장을 해요. 성장률이 금액 기준으로 상당히 30%. 네, 작년보다 이런 시장에. 성장률이 더 높습니다. 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파운드리 업황이 워낙 좋기 때문에 이유는 장기 계약을 대부분 하거든요. 1년 단위로 네. 이제 판가를 결정을 미리 해버리기 때문에 뭐 팬미스 회사들 실적이 좋든 나쁘든 간에 파운드리 회사들은 최소한 올해는 실적이 좋은 상황이고요. 네. 그래서 파운드리 업황이 좋은데 삼성은 좀 더 좋다 이렇게 좀 보셔야 될 것 같고 네. 왜냐하면 뭐 새로운 고객들이 계속해서 확대되고 네. 있고 여기에 이제 좀 비싼 파운드리 제품 비중이 좀 올라가고 네. 있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뭐 올해 시장 평균 이상의 매출액 성장과 네. 그다음에 이익률 개선이 될 것 같고요. 여기에 이제 뭐 단순하게 단기 실적이 중요한 게 아니라 파운드리는 어쨌든 좀 장기적인 관점에서 TSMC와의 경쟁 구도에 변화가 생길 수 있느냐를 봐야 돼요. 근데 어쨌든 TSMC는
뭐 좀 단기적인 ROE에 집중을 좀 많이 하다 보니까 새로운 공정에 대한 그 전환 속도가 그래 빠르지가 않습니다. 네. 아직도 주력 공정은 5나노고요. 애플도 뭐 모든 제품을 5나노 제품만 쓰고 있어요. 이번에 나오는 아이폰 14에 들어가는 그 애플리케이션 프로세서도 다 5나노 제품입니다. 근데 삼성은 벌써 4나노를 썼죠. 4나노를 썼지만 수율이 안 좋았기 때문에 고생을 많이 했죠. 근데 지금은 수율이 많이 개선이 됐고 여기에 이제 3나노 같은 경우는 완전히 공법 자체가 다르거든요. 공정 자체가. 네. 근데 그 제품들도 지금 상당히 수율이 많이 좋아졌습니다. 그래서 TSMC가 이제 그 공정을 적용하기에는 시장에서는 뭐 벌써 시작한다고 얘기하는데 이제 R&D 장비를 좀 대규모 발주하는 단계고 TSMC도 양산을 하려면 상당한 시간이 필요할 거고 또 TSMC가 그 공개했던 그런 3나노 공정들도 너무 공정 노드가 많습니다. 그래서 뭐 5가지 공정을 소개를 할 정도로 뭔가 그 기존의 그 3D 핀팩 구조로는 이 누설 전류 문제를 좀 해소하는데 좀 시간이 많이 걸리거든요. 그래서 TSMC도 3나노를 이제 3D 핀팩으로 한다면 상당한 그 좀 시행착오를 겪지 않을까. 그 사이에 삼성은 또 훨씬 더 새로운 우리 게이트오라운드라는 공정을 통해서 지금이야 거래선이 뭐 한 개밖에 없지만 향후 2, 3년 내에는 좀 확대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확인이 되면 특히 외국인 큰 펀드들은 이제 플레이를 어떻게 하는가 하면 TSMC를 약간만 팔아도 삼성전자를 많이 살 수 있어요. TSMC 시가총이 훨씬 크기 때문에. 그래서 뭐 그런 식의 변화 요인들도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뭐 디램 업황 위주로 뭐 하이닉스도 같이 있기 때문에 얘기를 드렸지만 디램 업황 나쁜 거는 다 알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여기서 언제 좋아질까를 지켜보는 거고요. 반면에 이제 그 사이에 삼성이 아무것도 뭐 모멘텀이 없는 게 아니라 이 파운드리에 있어서 정말 제가 봤을 때는 세계 1등 기업을 좀 위협할 만한 그런 공정상의 특히 수율 개선과 이런 혁신을 많이 하고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서 뭔가 시장과 좀 이런 부분이 시장이 알기 시작하면 주가는 좀 더 디램업황하고 무관하게 반등할 가능성도 저는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약간 지금 삼성전자가 워낙 단단하기도 하지만 말씀해주신 것처럼 파운더리에서도 좀 호실적을 보이고 있다라고 하면 조금 더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실 것 같은데요. 근데 사실상 요즘 좀 기업 가치가 많이 낮아진 상태잖아요. 좀 역사적으로 정말 낮은 상황인데 그래서 사실 개인 투자자분들은 이런 점들이 가장 궁금하실 것 같습니다. 지금이 정말 가장 낮은 시점인지 아니면 조금 더 지켜보고 들어가도 될지 좀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요. 좀 어떻게 좀 기다려보면 될까요? 그래서 사실은 저희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이 정도 가격대면 인내할 수 있는 가격대다 이렇게 여기서 더 빠질 수도 있습니다. 주가는 뭐 아무도 몰라요. 갑자기 뭐 연준에서 금리를 더 올려버리고 한 뭐 내년까지 세게 올려버리면 빠질 수 있죠. 그렇지만 이 정도 가격대면 세상이 정상화된다면 회복될 수 있는 가격대고 충분히 그리고 뭐 저희가 봤을 때는 삼성전자는 또 나머지 파운드리든 뭐 이런 쪽이 또 주가에 반영이 안 돼 있기 때문에 단순하게 지금 나오는 실적만 놓고 이제 주가가 지금 반영을 한 거고 당연히 제일 영향을 많이 주는 거는 이제 메모리 반도체이기 때문에 근데 메모리 반도체는 또 사이클이 또 짧기 때문에 내년 뭐 하반기 되면 업턴으로 또 바뀔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내년 하반기 정도를 만약에 이상을 겨냥해서 인내할 수 있는 분들이라면 지금 가격대에서 너무 불안하게 생각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뭐 누구든 정확히 예측할 수는 없지만 성향에 따라서 좀 지금 지켜보셔도 좀 좋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럴 것 같습니다. 그럼 저희 삼성전자에 대해서 조금 더 멀리 한번 내다봐서 한번 살펴본다면요. 삼성전자가 지금 시스템 반도체와 메모리 반도체를 종합한 좀 결합한 종합 기업으로 좀 성장할 가능성도 좀 있을까요? 이미 이제 파운드리 세계 2등이고요. 이미지 센서도 이제 LSI에서 넘버 2입니다. 그리고 디램은 어차피 1등이고 낸드도 1등이고 이미 종합 반도체 회사죠. 그리고 이제 일부 LSI 제품에서 경쟁력을 좀 높이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제품들도 있고 뭐 여러 가지로 뭐 그런 역량을 많이 펼치고 있고 어떻게 보면 인텔도 사실 보면 뭐 CPU도 하고 뭐 낸드는 좀 정리는 했지만 파운드리 비즈니스 이제 시작을 했거든요. 근데 어쨌든 근데 인텔의 파운드리 비즈니스는 적자 투성이고요. 삼성 같은 경우에는 파운드리에서도 뭐 의미는 흑자가 나고 그다음에 이제 메모리에서는 확실하게 영역에서 또 좋은 상황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종합 반도체 회사로서 뭐 평가를 한다면 TSMC는 파운드리만 하는 회사거든요. 삼성만한 회사도 없어요, 사실은. 종합 반도체라는 기준으로 메모리, 파운드리, LSI 이 세 가지를
동시에 잘하는 기업은 없죠. 물론 이제 뭐 AMD 같은 경우에는 팹리스만 하는 기업이고 엔비디아도 팹리스만 하는 거지만 사실 종합 반도체 성격이 제일 가까운 회사가 삼성하고 인텔인데 인텔은 이제 종합 반도체가 되기 위해서 새로운 비즈니스를 한 제품들이 다 적자거든요. 대표적으로 파운드리 적자고 GPU 같은 경우에도 또 적자가 많이 납니다.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 흑자가 나면서 비즈니스를 종합적으로 하는 기업으로는 현재도 또 삼성이 좀 제일 우위에 낫다. 저는 있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럼 약간 어떤 특정의 분야에 특화를 가지고 있다라는 것보다도 오히려 종합 반도체, 뭔가 종합 기업이라는 것 자체가 조금 우위를 갖게 되는, 좀 경쟁력으로 삼게 되는 순간이 올까요? 네, 뭐 종합 반도체 역할 그런 성격은 많이 갖춘 네. 회사이긴 하지만 이익 관점에서는 조금 편식을 하고 있습니다. 아, 그래서 메모리 반도체 이익이 거의 대부분이기 아, 때문에 네. 물론 뭐 파운드리도 이제는 뭐 분기에 뭐 하여튼 거의 1조 가까운 이익이 네. 나올 정도로 올라가긴 했지만 메모리 반도체랑은 좀 비교가 안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을 이제 삼성이 그렇다고 해서 전체 이익이 뭐 감소하면서 뭐 그래. 다른 사업부 비중이 올라가는 게 네. 아니라 전체 이익은 증가하면서 반도체가 네. 파운드리 비중이 올라가는 게 제일 좋은 모습이겠죠. 네. 그래서 메모리 반도체 이익 기여도가 줄면서 네. 전사 전체 반도체 이익이 증가하는 그런 모습으로 가는 게 제일 바람직할 것 같은데 어쨌든 그런 방향으로 가는 지금 과정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 지금 저희가 뭔가 오늘 이야기 들으니까 삼성전자에 대한 이야기가 좀 든든하게 느껴지는데요. 네. 네, 그 저희 최근에 센터장님께서 6월에 유럽 반도체 회사와 로봇 관련된 포럼에 참석하셨다고 예, 예. 네, 들었습니다. 예. 그렇게 유럽의 반도체 산업의 좀 전반적인 내용들 한번 돌아보셨을 때 좀 투자자 입장에서 좀 힌트가 될 만한 어떤 포인트들이 좀 있으셨을까요? 좀 분위기가 좀 어땠나요? 네, 뭐 대표적인 기업이 이제 ASML 이제 네. 세계 1위의 노광 장비 회사고 뭐 대안도 별로 없는 회사입니다. 네. 그래서 그 회사의 그 어떻게 보면 핵심 공정을 적용한 장비를 제일 적극적으로 사용하는 회사가 삼성전자입니다. 그래서 D램에서도 어쨌든 EUV 공정을 제일 뭐 먼저 적용을 했고 네. 파운드리 같은 경우에는 7나노부터 TSMC는 5나노부터 EUV를 적용했는데 삼성은 7나노부터 EUV를 적용하면서 어떻게 보면 그 EUV에 있어서 좀 미리 공부를 해서 네. 좀 더 뭐 비용이나 이런 부분들은 많이 들어가지만 어차피 가야 할 길이거든요. 네. 저전력과 고성능을 구현하고 칩 사이즈를 줄이면서 네. 전반적으로 이제 어떻게 보면 좀 더 프리미엄 제품을 만들기 위한 반드시 가야 될 길인데 삼성이 좀 미리 매를 이미, 맞았고 네. 그 미리 맞은 매가 지금은 이제 좋은 효과로 네. 다가오는 시점이기 네. 때문에 어쨌든 ASML에 통해서 좀 미래 반도체에 대한 좀 그림을 좀 더 저도 공부하는 좀 계기가 됐던 네.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이제 자동차 반도체 회사들은 이제 뭐 물론 일본, 뭐 미국에도 있지만 핵심이 되는 기업들은 이제 대부분 유럽에 네. 있습니다. 유럽의 자동차 반도체가 없어서 지금 완성차 생산이 좀 차질이 있는데 뭐 일정 부분은 해소되고 있다는 걸 좀 확인을 네. 했고요. 이제 이런 부분들은 좀 좋은 것 같고 두 번째는 이제 우리가 뭐 기존의 실리콘 뭐 반도체보다도 이제 새로운 이제 차세대 전력 반도체 이런 수요들이 좀 많이 높아지고 있거든요. 오, 네. 실리콘 카바이드든 뭐 갈륨 나이트라이드든 실리콘 카바이드는 그래서 몇 년 전부터 시장이 형성됐지만 갈륨 나이트라이드 같은 경우는 이제 시장이 형성되는데 생각보다 좀 시장이 안착할 것 같아요. 이런 부분들도 괜찮은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로보틱스 관련해서는 뭐 로보틱스가 반도체를 많이 쓰긴 합니다. 근데 네. 아직 로보틱스 시장 자체가 크지는 않죠. 네. 근데 어쨌든 자율주행 자동차처럼 로보틱스도 미래에 이제 반도체를 많이 사용할 그런 수요처가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뭐 일부 로봇 같은 경우에 대표적으로 배달 서비스를 하는 로봇 같은 경우에는 이제 D램이 이제 거의 노트북 하이엔드급을 씁니다. 32GB 네. 쓰는 제품도 있고 그다음에 일부 교육용 로봇, 네. 휴머노이드 로봇 같은 경우에도 대표적으로 이제 룩스 AI라는 네. 룩셈부르크 회사가 있는데 여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자폐증 치료 로봇이 있어요. 네. 근데 그 제품도 D램을 32GB를 네. 씁니다. 그래서 그런 시장들이 좀 형성되고 있다는 것도 저는 좀 긍정적인 것 같고요. 어쨌든 전체적으로는 그 유럽의 또 핵심이 되는 노광장비 회사인 ASML가 또 자동차 반도체 회사들을 통해서 또 우리가 지금은 너무 이제 메모리 반도체가 이제 어떻게 보면 한국 반도체에 어떻게 보면 또 좋은 것일 수도 있지만 너무 이익 편중도가 네. 높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좀 다변화되는 그 변화와 그다음에 또 그런 기술적인 변곡점이 있는 기업들을 네. 방문을 통해서 미래에
미래에도 또 그런 미래 수요처에 대한 뭐 고민들도 좀 하고 왔습니다. 네. 정말 말씀해주신 것처럼 저희 로봇 관련된 이야기 조금 더 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요즘에 국내에서 좀 로봇 산업에 좀 시작하게 되는, 집중하게 예. 되는 기업들이 좀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예. 근데 이런 기업들이 어떤 좀 테마에, 어떤 분야에 좀 집중을 하면 좀 우위를 잇게 이 로봇 산업을 가져갈 수 있게 될까요? 그래서 일단 로봇 산업이 상당히 뭐 네. 근데 또 성장성은 시장이 높은데 네, 좀 작다고 해주셔서 성장성은 높은데 네. 이제 약간은 좀 수익성 면에서는 많이 취약을 하고요. 네. 성장성은 좋지만 수익성이 취약한데 수익성이 취약한 배경에는 뭐 로봇이 이제 우리나라 기업들 주로 하는 게 산업용 로봇을 네. 많이 하죠. 그거는 뭐 시장 규모가 작다는 네. 좀 단점이 있고 이미 그쪽에서는 뭐 수익성도 어느 정도 확보가 되고 있는데 문제는 이제 개인 서비스 로봇 시장 쪽으로 요즘 많이 진출을 하는데 네. 뭐 특히 배달, 서빙, 뭐 네. 물류 로봇 이런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되게 좀 시장 규모도 작지만 네. 수익성이 되게 취약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극복하느냐가 중요할 네. 것 같고 결국 그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이제 기술입니다. 네. 대표적으로 우리가 옥외에서 건물 밖에서 이제 배달 서비스하는 로봇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는 이제 자율주행이 잘 안 돼요. 그래서 인간이 개입이 필요합니다. 아, 약간 인간이 조종을 개입을 해야 하는 예, 거예요? 뭐 조정도 하거나 네. 아니면 모니터링하거나 네. 그럼 인간의 개입 비용이 생기는 거죠. 그런 부분이 발생을 안 해야 네. 됩니다. 그래서 일부 이제 그런 배달 서비스하는 로봇 네. 같은 경우에는 아예 자율주행이 되는 회사들이 있거든요. 대표적으로 뭐 미국의 서브노보틱스나 이런 네. 기업들, 뭐 우버에서 분산한 회사지만 네네. 이제 그런 저기 기술을 구현이 되고 좀, 그러면 네. 사람의 개입이 필요 없어야지 네, 이게 수익성이 맞아요. 되는 거지. 맞습니다. 사람을 대체하려고 저희가 네. 로봇을 쓰는데 그 로봇을 우리가 감시하는 사람이 필요하면 네. 이거는 안 되는 거죠. 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좀 기술적으로 극복하는 회사들은 네. 대개 저는 큰 성장을 할 것 같고 무늬만 배달 로봇 하면서 사람의 개입이 과도한 기업들은 아마 수익성이 취약해서 네. 대표적으로 중국의 뭐 푸드 로보틱스랑 또 최근에 뭐 키노온이란 이런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특히 푸드 로보틱스가 세계 1위의 배달 서비스 로봇 회사인데 구조조정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주로 쓰고 있는 수익률이 회사가 정말 어려운가 봐요. 그래서 네. 뭐 일부 특화된 로봇이나 이런 쪽은 좀 괜찮지만 네. 우리가 범용으로 지금 제일 인기 끌고 있는 뭐 배달 서비스 로봇 같은 경우에는 많이 어려운. 짠하는 회사가 없을 거라고 저는 알고 있고요. 다만 이제 제한된 공간에서 서빙하는 로봇은 그래도 자율주행을 좀 안 해도 돼요. 네, 네. 이쪽 같은 경우는 이제 슬램이라는 기술이 있거든요. 그래서 뭐 슬램이라는 그런 뭐 어쨌든 좀 스스로 이제 움직이는데 그건 제한된 공간이잖아요. 네, 맞아요. 완전 딱. 로봇 청소기처럼. 네, 정해진 서빙도 루틴 뭐 안에서. 식당에서만 왔다 갔다 네. 하는 거는 괜찮은데 이제 요즘 많이 신경 쓰는 게 사람을 대체하기 위해서 배달하려는 뭐 배달 서비스를 네네. 하려는 근데 배달하려면 밖으로 나가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러면 이게 이제 스스로 공간이- 움직여야 되는데 자꾸 사람이 이제 감시할 사람이 필요하니까. 감시를 해야 되니까 인간이 개입을 하다 보니까 네. 이게 저는 상업적으로 좀 성공하려면 기술이 필요하다. 네. 그렇게 좀 말씀드리고 네, 싶습니다. 아직은 뭐 대체가 아니라 거의 1대1 전담으로 함께 일해야 되는 구조인 것 같아요. 제한된 공간에 사는 네. 서빙 로봇은 그래도 괜찮은데 네, 맞아요. 이제 옥외 딜리버리 네. 로봇은 아직은 좀 보완이 많이 그러게요. 필요한 것 같고 네. 기술적으로 좀 더 개선이 많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사실 저희 초반에 로봇 청소기 나왔을 때도 예. 그 기간이 안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약간 사람의 케어가 좀 필요했었잖아요. 네, 그렇죠. 막 옮겨준다던가 예, 예. 공간을 이동할 때 확실히 문제점이 있더라고요. 예. 그래서 그거는 이제 이런 사실은 문제를 로봇 좀- 청소기는 그래도 이제 그렇게 돈 드는 건 아니잖아요. 네. 근데 이 배달 로봇은 사람을 고용해서 잘하는지 이제 지켜봐야 되거든요. 그러면 거의 뭐 랭글러라고 보통 저희가 네, 표현하는데 네. 그런 비용들이 드니까 또 대표적으로 사정 로봇 이런 네. 거는 좀 더 랭글러가 좀 고난도 더 필요하고. 기술이 필요하니까 돈을 더 많이 줘야 됩니다. 뭐 드론 조종사들도 돈을 저희가 비싸게 네. 주는 것처럼 그래서 사실은 뭐 큰 방향성은 맞는데 기술적으로 좀 더 네, 개선이 많이 그러게요. 필요한 것 같습니다. 기술적으로 빨리 해결되지 않으면 이게 예. 수익률 나기가 조금 어려운 구조일 예. 것 같은데 지금 삼성전자에서도 이런 로봇 쪽 산업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 같다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요즘에 좀 그쪽 방향으로 좀 어떤 노력이 보여질까요? 어차피 삼성도 뭐 로봇 산업 자체가 또 삼성의 주요 반도체 디스플레이를 네. 또 장착할 거기 때문에 네. 또 삼성이 또 생활가전 사업도 있기 때문에 다. 이게 또 스마트 홈으로 들어와서 상당히 뭐 이미 뭐 우리 TS에서도 그런 네. 로봇을 삼성 보스를 몇 번 봤죠. 많이들 네. 예, 뭐 미세먼지를 제거하면서 뭐 혈압을 측정하고 네. 뭐 가정에서 근데 어쨌든 그렇지만 너무 아직까지는 수익성 면에서는 좀 시간이 필요할 것 같고 네. 또 뭐 Y 삼성이라 할 정도로 다른 기업들하고 뭐 아직까지는 엄청난 기술 격차가 차이가. 나오는 상태는 아니기 때문에 어떤 거를 킬러 애플리케이션으로서 이제
정말 매출을 일으켜지를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LG 같은 경우에도 글로리 로봇이 많이 나오긴 하지만 아까 지적했던 제한된 공간에서만 네, 그렇죠. 주로 해야 네, 되는 아직은. 한계가 있다 보니까 네. 아마 수익성 면에서는 좀 지하가 갈 거고요. 다만 이제 방향은 분명하기 때문에 네. 그 시대가 왔을 때 우리가 다른 나라 제품을 쓰기보다는 우리나라 가질 기업들이 수 기술 있게. 축적을 통해서 그런 미래의 그 시대가 왔을 때 뭐 잘 준비를 해서 네. 그때는 기술적으로 좀 완성도를 높인다면 뭐 저희가 보더라도 큰 방향성은 되게 유망하지 않을까 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 삼성이 가지고 있는 기술이 또 단단하니까 또 삼성이 나서주면 기술력이 좀 많이 해결되지 않을까라는 희망을 로봇까지는 좀 뭐 그럴까요? 삼성도 너무 여러 가지를 해야 되기 아, 때문에 정말? 너무 네, 강한 기대보다는 네. 뭐 평균 이상은 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평균 이상하면 또 그 로봇 분야가 워낙 밝으니까 예, 예. 네, 그래서 좀 기술이 잘 해결돼서 이 로봇 산업에도 좀 수익성이 잘 날 수 있는 구조가 하루빨리 와서 우리 삶이 되게 편해질 것 같아요. 그렇게 되면 네, 그런 면이 좀 있죠. 네, 요즘에 카페를 가도 정말 한 분이 대체가 되게 되니까 좀 예. 편한 부분도 있고 지금 요즘에 좀 마케팅적인 요소로 아직은 예. 좀 이슈몰이를 할 수 있으니까 네. 그렇게 좀 수익성을 내길 좀 바라봅니다. 네, 네. 하여튼 뭐 시간은 많이 걸릴 겁니다. 네, 많이 일본의 걸릴 페퍼 같은 소프트뱅크의 네. 자회사인 페퍼 같은 경우에도 대규모 적자가 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최근에 이제 페퍼 같은 경우에는 원래는 이제 휴머노이드 로봇만 하다가 네. 도저히 이제 뭐 수익성에 수익률이 안 나서. 문제가 생기다 보니까 청소 로봇을 아, 도입을 할 이게, 정도로 네.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로봇 산업이 뭐 밖에서 볼 때는 되게 밝아 보이지만 네, 그러게요. 막상 가서 보면 정말 취약하거든요. 네. 수익성 면에서는. 그래서 저는 성장성은 분명하지만 그렇지만, 성장성이 네. 수익성이 되기 위해서는 결국 기술이다. 기술력이 좀 예, 단단하게 기술적으로 뒷받침해줘야 완성도를 돼서. 높인 제품을 네. 낼 때 그게 가능하다는 거 네. 반드시 인지해야 네. 되고 네. 기술력이 없는데 그 성장성만 홍보하는 로봇 기업들에 대해서는 조심하셔야 된다. 조심. 투자자 입장에서는 네, 맞아요. 그렇게 꼭 말씀드리고 네, 싶습니다. 맞아요. 이 분야가 워낙 다들 전망도 좋고 다들 기대하는 분야다 보니까 관심을 많이 가지실 텐데요. 이번 분야가 조금 더 특히나 긴 시야를 가지신 분들만 좀 가능하실 것 같다라는 생각이 핵심 좀 기술을 들어요. 갖고 있고 네. 정말 뭐 유사한 기업들은 많은데 네, 네. 그걸 제대로 찾아서 정말 진짜 구분을 해야 하니까. 정말 진짜를 잘 찾아서 투자하는 게 저는 중요할 것 같아요. 네. 이런 분야는 조금 더 꼼꼼한 공부가 좀 네. 필요하실 것 같은데요. 저희가 오늘 반도체 이야기하면서 아까 아이폰 14를 좀 기다리고 있다라는 네. 이야기 잠깐 나눴습니다. 정말 출시가 며칠 앞으로 다가왔어요. 예. 그래서 지금 좀 이 애플에서 아이폰 14가 출시가 되면 이 수요 부분 좀 많은 해결을 하게 될까요? 저는 이제 작년 제품 정도만 팔렸으면 좋겠어요. 아, 지금 왜냐하면 작년에도, 워낙 네. 경제가 안 좋기 때문에 네. 아무리 애플이라도 프리미엄은 좀 매크로에 좀 자유롭다. 네. 주로 우리 뭐 하이퍼 인플레이션에서는 사실 생필품 문제, 먹고 사는 문제이기 때문에 정말 저소득층이 좀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네, 솔직히. 그렇죠. 그러니까 애플은 좀 자유롭죠. 네. 아이폰 사는 사람들은 뭐 그 정도로 뭐 먹고 사는 거에 엄청난 테니까. 예, 그렇지만 경제가 계속 나빠지면 네, 맞아요. 거기에 또 자유로울 수는 없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그냥 이번 아이폰 14가 작년 아이폰 13만큼만 팔렸으면 좋겠다는 네. 게 개인적인 바람이고요. 다만 이제 포텐셜이 있는 거는 이제 제품으로서 어떠냐를 봐야 되는데 일단은 그 우리 프로 모델 아이폰 14 프로, 프로 맥스 이 두 모델은 어쨌든 후면 카메라가 48메가로 업그레이드가 됩니다. 그래서 요즘 뭐 이제 한국도 이제 입국 전 PCR 검사, 네. 신속 항원 검사를 없앤다고 하면 좀 많이 나가겠죠. 사실 뭐 거의 다른 나라는 없죠. 네. 그래서 이제 고해상도로 동영상을 찍어서 인스타그램이든 뭐 이런 데다 좀 네. 올리려는 수요는 분명히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번 아이폰 14는 이제 과거처럼 노치 타입이 아니라 홀 타입입니다. 그래서 디스플레이가 삼성 폰처럼 좀 시원합니다.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교체에 좀 유인이 될 것 네, 같고요. 그러게요. 다만 이제 나머지 이제 아이폰 14 시리즈는 카메라가 또 똑같거든요. 이전과 같은 예,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 부분이 얼마만큼 삼성도 이번에 S20이 나왔을 때 울트라 모델이 훨씬 많이 팔렸습니다. 108메가. 그만큼 이제 엔데믹 수요와 이제 겨냥을 한 네. 제품들은 좀 판매 성과가 좋았고 이제 일반 모델들은 또 반대로 또 잘 안 팔릴 수 있거든요. 애플도 이제 그런 부분들이 좀 걱정은 됩니다, 솔직히. 네. 다만 이제 뭐 지금의 매크로 환경이 정말 뭐 내년 내내 2023년 내내 이제 영향을 줄지는 좀 봐야 되기 네. 때문에 어쨌든 또 다만 다행스러운 건 이제 중국 기업들이 요즘 어렵거든요. 중국 기업들이 뭐 샤오미 같은 경우도 이제 스마트폰에서 좀 적자가 네. 막 많이 나다 보니까 과거보다 마케팅을 좀 적극적으로 못 합니다. 네. 이제 그것만큼 애플이 좀 반사익을 중국 시장에서 좀 받을 가질 수도 수 있지 있을까. 않을까. 이 부분은 조금은 기회가 되는 거고요. 그래서 어쨌든 저희가 봤을 때 저희 개인적인 바람은 전장만큼만
팔았으면 좋은 성과이지 않을까 그래 네. 보고 있습니다. 근데 정말 지금 염려되고 있는 상황이 중국의 전력난 문제가 좀 예. 있습니다. 예. 중국의 전력난 문제가 있으면서 애플 공장 가동에 좀 문제가 되지 않을까. 그래서 수급 문제에 좀 걱정하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요. 지금 이런 관련돼서는 큰 문제가 없을까요? 네, 제가 사실 이 관련해서 지난주에 이제 보고서를 썼습니다. 아, 정말요? 네, 그래서 사실 우리 지금 전력난이 스촨성이고 네. 스촨성이 청두가 이제 주도잖아요. 네. 거기에 이제 그 애플의 이제 주력 뭐 팍스콘도 네, 있는데 팍스콘이 거기서 만든 건 아이패드하고 맥북이에요. 네. 그래서 사실 아이폰 만드는 관련이 데는 없네요. 그 허난성 정조우시에서 만듭니다. 그래서 뭐 그쪽은 뭐 영향이 없고요. 다만 이제 뭐 저희가 뭐 일부 부품에 영향이 있는지를 체크해봐도 뭐 BOE 같은 회사가 좀 영향이 있는데 어쨌든 BOE. 메인이 되는 거는 어쨌든 삼성 디스플레이이기 때문에 네. 아마 뭐 큰 큰 문제는 문제는 없을 것 없다. 같아요. 네. 그래서 지금 아이폰 14 좀 기대가 되네요. 그래도 저도 얼마나 사양이 좋아질지 많은 분들이 좀 기대를 하고 계신 것 같은데요. 네, 이렇게 지금 오늘 혹시 더 우리 시청자분들께 투자자분들께 한마디 더 해주고 싶으신 말씀 있으실까요? 사실 우리나라 IT 산업에 좀 아픈 손가락이 너무 디램하고 이 산업에 낸드 산업이 메모리 반도체 이익이 많이 좀 편중돼 있다 네. 보니까 이런 수요 공급 변화에 따라서 기업들의 실적 변동성이 상당히 크다는 게 좀 단점이죠. 네. 그리고 뭐 넥스트가 뭐냐 하면 결과적으로 뭐 과거의 PC, 스마트폰, 서버를 이제 대신할 네. 새로운 수요처가 나올 수 있느냐에 대한 그런 기대감과 갈증도 있는데 네. 저는 당장은 아니더라도 방향성이 좀 보일 것 같아요. 내년에는 뭐 자율주행도 당연히 뭐 자동차도 디램을 향후에는 좀 더 많이 쓸 거지만 내년 1분기 내에 이제 애플의 이제 XR이 나올 겁니다. 네. Extended Reality라는 네. 제품이 나오는데 정말 스펙이 대단하거든요. 네. 카메라가 20개가 들어가고 와. 그다음에 뭐 TOF라고 해서 이치를 뭐 어쨌든 뭐 저기 거리를 측정하는 네. 카메라도 한 2개 들어가고 네. 디램도 용량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 제품이 저희가 봤을 때 뭐 어쨌든 내년에 한 100만 대에서 150만 대 시대가 열릴 건데 네. 저는 사용자들한테 엄청난 경험을 줄 것 같아요. 우리가 네. 스마트폰에서 터치를 경험했을 네. 때 세상이 다 그렇게 그렇죠. 생활 습관이 정말. 바뀌었잖아요. 그러니까 이번에 나올 애플의 XR 제품이 뭐 내년에 아주 완성도가 엄청난 제품은 아닐 겁니다. 유선으로 연결돼 있고 제가 네. 알기로는 네. 근데 뭐 그것도 계속해서 발전을 하는데 네. 초기 제품이 상당히 파워풀할 것 같아요. 그리고 네. 그 이후에 나오는 제품들은 더 사용자 경험을 높일 거고 그래서 네. 그 시장이 이제 사람 단위로 움직이거든요. 네. 자동차는 어떻게 보면 사람 단위로 움직일 수도 있지만 또 가구에서 한 대 쓰는 네, 경우도 맞아요. 있고 근데 좀 비싸잖아요. 네. 뭐 수천만 원 하는 거고 네, 네. XR 기기가 뭐 처음에는 뭐 몇백만 원 할 겁니다. 그 자동차보다 훨씬 네, 저렴한데 그렇죠. 사람 단위로 움직이는 시장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조기에 제가 봐도 뭐 1억대 이상 시장은 향후 네. 몇 년 내에 형성될 네. 수도 있기 때문에 또 그 제품이 디램을 많이 쓰는 왜냐하면 디램을 많이 쓰는 조건으로 센서를 많이 달아놨거든요. 네. 카메라나 이런 쪽으로. 그래서 결과적으로 그 시장이 내년 초에 보여준다면 애플에 대한 기대감도 올라갈 거고 또 우리나라 반도체든 아니면 애플 서프라이 체인에 대한 관심도 같이 올라갈 수 있기 네. 때문에 그 부분을 꼭 뭐 인지하시면서 네. 내년에 나오는 저는 아이폰 14보다 오히려 그 XR 기기가 네, 그런 훨씬 거 더 되게 저는 시장에 궁금하네요. 주는 영향이 다를 것 같아요. 영향은 좀 더 클 것 같아요. 네. 물량이나 실적은 아니더라도 네. 미래의 방향성 관점에서 네, 그렇게 보고 뭔가 있습니다. 혁신 같은 일이 일어날 수도 있겠다라고 정말 지금. 새로운 혁신이 있을 네, 것 같아요. 네. 네. 요즘에 정말 우리 주식시장 힘드신 분들 많으셨을 텐데요. 우리 센터장님이 이야기해 주신 대로 새로운 시각 가지고 좀 혁신을 기다려보면 좀 희망찬 일들이 일어날 수 있을 것 같다라고 보여졌습니다. 오늘 정말 좋은 말씀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현대차증권의 노근창 리서치 센터장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센터장님이 오늘 해주신 이야기대로 좀 우리 투자의 방향과 시각을 잘 잡아서 현명한 투자 전략 든든하게 가져가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